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열 노무사의 딱 놓치기 쉬운 인사노무, 이번 시간은 퇴직금 중간정산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많은 회사들이 이제 퇴직금 제도를 당연히 법정 요건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1년 이상 이제 근속을 하게 되면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퇴직금을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이제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퇴직금을 운영하는 도중에 이제 일반적인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중간정산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중간정산 제도가 누구나 어떤 요건에 해당하든지 근로자가 먼저 요구를 하면 회사에서 수용을 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지만이 이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끔 좀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이러한 다양한 퇴직연금 제도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제도와 퇴직금 제도를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면,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로 나뉘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퇴직금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으로 나뉘게 되고요. 확정급여형은 이제 DB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급여가 확정돼 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받는 퇴직급여 수준이 확정돼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확정기여형, DC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확정기여형은 말 그대로 기여하는 부분이 확정되어 있다. 즉, 사용자가 일정 부분을 납입해야 되는 돈이 확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말 그대로 나의 이 퇴직금 수준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부담 부분만, 기여 부분만 확정이 되어 있을 뿐, 어떤 운영 수준이나 이런 물가 상승률이랄지 이런 투자에 따른 어떤 수익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약간 차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이 DB형,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12분의 1 정도를 매월 이제 납부를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번 시간의 주제인 퇴직금 중간 사유에 대해서 조금 보자면, 앞에 퇴직연금제도에서 우선 퇴직금과 퇴직급여형 중에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도 인출이라는 개념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중간 정산과 거의 유사한데, 엄밀히 따지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이제 중간 정산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확정급여형에서는 중도 인출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중간 사유하고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DC형,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라는 점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금의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랄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어떤 보증금, 임대차 전세금이랄지 임대차 보증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근로자 본인이랄지 배우자랄지 아니면 근로자나 배우자의 부양 가족이 이런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입증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서 중간정산을 요구하시면 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산에서 5년 이내에 어떤 파산 선고를 받았다거나, 마찬가지로 역산에서 5년 이내에 개인 회생 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 피크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정 피크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이 삭감하는 제도죠. 정년이 이제 연장이 되거나 재고용을 하거나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이 임금 피크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직금의 중간 정산 사유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6의 2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일주 5시간 이상 변경해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떤 소정근로시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1일 8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이었는데 합의를 해가지고 뭐 하루 7시간이랄지 아니면 6시간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계약을 새롭게 맺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근로시간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평균임금이 하락을 하게 되고 평균임금이 하락한다는 건 퇴직금이 내려간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 52시간 시간제로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때도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때도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이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로 새롭게 들어온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특이한 게 이 7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제지변 등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경우에 이런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7호까지의 이 중간정산 사유들은 말 그대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능한 거고요. 물론 사용자는 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회사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이 중간정산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때 어떠한 각각 호마다의 어떤 좀 입증 자료랄지 예를 들어서 주택자금을 용도로 이렇게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그 주택자금의 그 전세금에 필요한 서류랄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규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 규정에 따라서 이런 그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입증 자료나 이런 요청 자료를 요청하신 다음에 중간정산을 해주는 것이 나중에 있을 이런 분쟁이나 어떤 다툼에 있어서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각각 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떤 서류들을 좀 요청하고 구비하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성 아카데미는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또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나 저희 예성 아카데미 네이버에서 카페 검색을 하셔서 가입하시면 다양한 자료를 보실 수 있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하셔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